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재보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되는 듯 했지만 후보 등록 전 단일화는 끝내 결렬됐습니다. 선거 막판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재보선 판을 뒤흔들지 여야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서른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재보선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변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승률을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둘 다 이겨야 되고 이길 네.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부산의 이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 지금 부동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보니까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거 다 정확히 보셔가지고 아마 이 정확한 선택을 하리라 생각해서 서울 부산 다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는 아니고 투기 의혹이라는 얘기시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두 개 선거는 전부 이게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성범죄 저질러서 다시 선거 치르는 겁니다. 800 몇십억이랑 세금이 다시 또 낭비가 되는 거죠. 민주당이 그 돈도 아직 변상도 안 하시면서 세금 계속 사용해서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는 양심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산시장 선거는 저희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이길 것이다. 저는 두 군데 다 이길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나올 추가 변수도 변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대 관심사는 단일화 이슈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두 후보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의 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졌습니다. 이제 씩씩하게 이깁시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같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 갑시다. 박영선 후보에게 축하를 드리며 저의 충만한 김진 에너지까지 모두 다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유쾌한 단일화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월 7일 승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의 출발은 승리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네, 여권 내 단일화 결과는 사실 많이들 예상을 했던 그런 결과인데 이게 워낙에 지지율도 그동안 격차가 컸었고 또 LH 악재까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네, 뭐 그 전에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 하기 전에 시대전환에 이 조정훈 후보하고 1차 단일화를 했죠. 그랬죠. 그 과정도 있었고 근데 김진애 후보가 아까 말한 대로 씩씩하게 사퇴를 했어요. 결과에 승복하고 했는데 지금 뭐 이 이벤트 효과가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단일화 과정 자체가 아주 깨끗하게 후보들 자신이 낙선한 후보들 자신이 다 승복한 상태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걸 점수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저쪽 당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단일화를 해낼 건지 결국 단일화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아주 모범적으로 단일화를 해냈다. 따라서 이런 점점 등등이 심판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고 시민들이 인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간의 이 단일화 계속해서 벽적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될까 안 될까 계속 지켜봐 왔었는데 오늘 상황은 끝내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상황까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단일 후보로 등록하도록 약속이 잡혀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지금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후보님들은 내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제재라는 게 언제로 보세요? 빨리 해야 또 우리들이 국민들께 또 약속도 지킬 수 있고 29일 전이 뭐 그렇게까지 날짜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제 오세훈 후보님께 만남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오세훈 후보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아마 만남도 물리적으로 여론조사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단일화 협상은 오늘 사실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렵고 그것이 두 후보께서 만나신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막판에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던 게 여론조사 방법을 놓고 유무선 혼합 방식을 쓰는데 유선 전화 방식을 넣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입장이었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무선 전화로만 해야 된다는 입장에 끝내 이제 좁혀지질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후보 등록을 일단 각각 하고서 추가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건가요? 그렇겠죠. 지금 뭐 여론조사를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집을 또 할 수 있는 그 상담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아마 지금 합의를 한다고 해서 내일 등록 마감 전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결국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좁혀졌고요. 지금 저희 이제 그 무선 전화와 집 전화, 그 유선 전화를 일부 섞자고 하는 부분들은 무선 전화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모든 네. 국민이 다 무선 전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27% 정도가 뭐 이렇게 아직 집 전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 일부라도 한 10% 정도라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 아니냐. 이 쟁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29일 날 인쇄되니까 28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협상을 하시겠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 사실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서 오늘 결과를 좀 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지금 돌출 변수로 떠올랐던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을 던지는 것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전 의원들도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좀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뭐 국민의 의원들이 다 목소리를 내서 사퇴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쓸데없이 감정을 부추겨서 서로 간에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자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뭐 지배적이긴 하고요. 아마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을 부추긴 것이 뭐 이게 일방적이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큰 집이 우리 그 국민의 힘이니까 큰 집에 좀 더 참고 양보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실 기회는 없습니까?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있죠. 그럼 그 최근에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하세요? 오늘 얘기한 것 같아서 오늘 쪼르륵 가서 만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저 일이 있고 김정인 위원장도 자기 일이 있는데 뭐 그냥 뭐 그 상황 생길 때마다 만나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의사는 계속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 안철수 대표가 그 한 발언 중에 그 이번에 선거 이후에 합당 얘기를 지금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왜 굳이 그 나중에 하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당에 들어와라 요구를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긴 했지만 자, 합당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서른 의원님? 근데 안철수 후보는 뭐 지금 정치 들어온 지 10년이 안 됩니다. 14년부터 우리 당부터 시작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당 전신인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에 국민의당, 그리고 18년에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 2020년에 똑같이 국민의당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새정치를 주창하면서 나오신 분인데 새정치가 뭔지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당을 바꿔나가는 거는 이게 정치라는 게 항심, 한 길로 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이또가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제 양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이 의문이 나올 터인데 어쨌든 이 그런 상황에서 합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당하면 또 당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잘 될지 안 될지 잘 되기를 좀 바랍니다만은 합당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김문재 기대는 좀 다 식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후보로 된다면 오세훈 후보는 지금 결정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일단은 그 세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좀 반기는 분위기 같아요. 어제 그 권성동 의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도 합당선언 자체만으로 큰 의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일각에서 예측하기로는 아니, 선거 지나면 이제 대선 중심의 구도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야권 전체가 대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제3지대도 형성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정치권 전체에 지각 변동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3지대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여당이 분열돼서 제3지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 선거에서 우리가 다 이기고 나면 여권 내부에서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그 중심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서는 다음 대권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많은 의원들과 또 그런 그 주요 인물들께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고, 인물로 봐도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그 전 총리, 또 그리고 뭐 지금 정세균 현 총리도 그런 거론이 됩니다만, 이런 분들과 관계에서 서로 간에 아마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든지 뭐 이번 재보궐선거가 마치고 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아서 뭐 분당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세력의 재편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분열할 거라 생각하는 건 그건 뭐 희망사항이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차례 분당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나중에 쪼개서 다른 당 만들었고요. 또 그러다가 또 합쳤다가요. 또 쪼개져서 민생당 또 만들어졌고요. 또 그러다가 또 합치고요. 계속 민주당은 붙었다 합쳤다 계속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당이야말로 정말 정통성을 지켜오면서 가장 역사가 깊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권에 나서게 되면 당연히 그 중심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글쎄요. 보면은 당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지지율을 많이 받는 후보군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내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선 당장 그 윤석열 총장이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를 할지 말지를 미리 뭐 정치 참여한다고 전제해서 예단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인데, 만약 부산, 서울 두 곳 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기게 되면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그런 그 모이기, 일종의 구심력이 작용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당이 그 구심점에 서서 야권 세력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권은 오히려 단일화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놓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그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LH 개혁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답을 했는데, LH를 해경처럼 해체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해체에 맞먹을 만큼 환골탈퇴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렇다면은 해체는 아닌 LH 조직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도록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사실 이 사태의 책임은 LH가 그 최종 책임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죠.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시 감독을 못한 책임 스스로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LH에 다 넘기면서 LH를 뭐 해체 수준으로 뭐 한다는 그 환골탈퇴한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히 책임 전가입니다. 정말 환골탈퇴해야 되는 건 뭐냐? 청와대입니다. 정책 전환을 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전국이 투기장애가 되고 있고,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서민들은 지금 집 없어 죽을 지경이고,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봉급을 모아도 집 사는데 100몇십 년이 걸린다는 판에,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윗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겠습니까? 아니 진짜 고쳐야 될 때를 놔두고 지금 어디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LH에 대한 개혁보다 중요한 건 청와대 개혁이 먼저 심각한 청와대를 개혁해야 된다는 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뭐 LH 얘기하다 왜 갑자기 청와대로 갑니까? 청와대가 무슨 걸 어떻게 했는데 뭘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고쳐라.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하고 청와대 고쳐라 그런다면은 그걸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LH가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LH가
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가지고 이런 상황이 났다고 진단하는 쪽이 있는데 문제는 제도라기보다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해경 해체하고 나니까 해양 안보만 더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LH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 가서 말 그대로 환골탈퇴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세이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제주도 좀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네. 제도 중에서는 저는 이 부동산 문제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왜 부동산 감독청이 없는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이 차제에 부동산 감독청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도 부동산은 이제 투기 대상 될 수가 없고. 박영선 후보가 그거 지금 제안하고 있죠? 예, 그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 봉쇄를 해놓고 부동산 투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다. 이걸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감독청이 왜 없습니까? 그 감독청이 바로 국토부죠. 국토교통부가 그 일 하라고 장관 시켜놓은 건데 장관 봉급받고 뭐합니까? 그냥 잠만 잡니까? 그 일을 하라고 시켜놓은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변창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LH 사장할 때부터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엉터리 장관을 시켜놓은 거지. 아니 고양이한테 장관 맡겨놔놓고 생선 지키라고 하는 꼴인데 그 국토부 장관을 당장 갈아치워야죠. 그뿐입니까?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 누가 책임자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장관으로 발탁시켜서 이 기구를 유지했습니다. 그 책임이 대통령이겠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반론 한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LH공사가 나선 거는 박근혜 정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현 정부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책임지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직 우리만의 탓이다. 이 정부의 문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억지라고 봅니다. 쌓여있는 적폐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네. 자, LH 땅 투기 의혹 변수는 분명하게 이제 여권의 불리한 이슈이긴 한데 새로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데 이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36억이라는 그런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당시 시장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최소한 역할을 안 했어도 부인의 땅이 거기에 들어갔다면 본인이 나서서 그걸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을 특히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는 제가 볼 때 서울 시민 국민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토지로 인해 가지고 덕봉경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이 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 행질 변경이 되면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36억짜리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시가로 따지면은 100만 원 되던 겁니다. 100만 원 되던 게 270만 원 평당 270만 원을 변해버렸습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했죠. 정정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첫째고 그다음 득본기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100만 원짜리 270만 원 됐으니까 그건 3배 정도 튀었습니다. 그 36억 몇천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명백한 투기예요. 투기이기 때문에 이거 투기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서울시장 할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장 아니었으면은 이게 그냥 그린벨트로 묶여있던가 그게 다른 용도로 됐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는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입 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놓고 그냥 말 뒤집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여권이 지금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이게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6년도에 이 그 보금자리 그렇게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되었던 일을 이제 15년 지난 다음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할 만큼 다급해진 모양이고요. 이 땅을 그 보니까 50년도 이전입니다. 1970년도에 본인 땅도 아니고 그 부인의 장인 땅입니다. 부인의 아버지 땅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1970년에 돌아가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그 부인이 상속받은 땅인데 그럼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앞으로 보금자리 지구 지정될 거야. 내가 나중에 오세훈이하고 결혼할 거야라고 예상해서 그러면 땅을 샀다니까 투기라고 하신다면 얼토당토한 얘기인데요. 그 당시 얘기는 들어보니까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곳을 임대지구로 그 당시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급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미 협의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후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의견을 조회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조회하고 국장이 그 오케이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50년 전에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부동산 얘기한다면 박영선 후보가 더 심각하죠. 도쿄에 지금 최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도쿄에 그것도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의회가 있고 정부 부처에 있고 대사관이 있는 굉장히 비싼 지역이 미나토구에 최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데 서울시장 되겠다는 분이 도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낸다. 뭐 신랑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뿐이니까 아드님 되시는 분은 미국 국적이랍니다. 서울시장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따져야죠. 따진다면요. 자, 근데 반론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투기라고 표현한 건 잘못 표현했습니다. 투기라기보다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것을 그린벨트로 풀어가지고 형질 변경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 270만 원이 됐습니다.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서울시장이 주도했습니다. 서울시장 누구냐?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전에 안 되던 것을 오세훈 시장이 돼가지고 억지로 그냥 본인 땅이 100만 원짜리 270만 원 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뭐 투기 이상의 문제이죠. 자, 마지막으로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이 지구 지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넓은 지구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이미 세워서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명박 시장이 벌써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서 협의가 되다가 중단되었던 것이 그 후에 진행이 되었는데 결정문을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SH공사가 거기서 지정을 했다고 한다는데 어떻든 그 지구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땅 내 부인 소유로 된 땅을 빼자 그러면 아니 그게 빼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혜가 돼. 넓은 땅 중에 그걸 딱 빼면 그 땅은 금사라기 땅이 되겠죠. 아니 그 임대주택 짓겠다는데 내 땅 들어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라고 한다면 그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건 안정부도 안 된다고 그랬고 서울시조차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서울시장이 되면서 하는 쪽으로 만들어낸 게 이게 오세훈 시장의 결정적인 잘못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다음 그 이슈가 하나가 또 터져 나온 게 바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이유가 묻혀버렸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사과를 재차 하기는 했습니다만 2차 가해 의원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지금 답을 내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2차 가해가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2차 가해는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기 과정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 걷어들이고 그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하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 뒤에는 피해자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들고 와서 그랬으니까 안 된다. 물러나라. 이렇게 한다면은 처음에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섰던 상황에서 좀 잘못입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했던 부분을 분명히 사과했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지나간 부분인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랬으니까 물러나야 한다. 이건 지나쳐도 엄청나게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쨌든 좀 더 가시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가시적인 조치라도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모든 공지에서 물러나라 한다면은 지나친 얘기죠. 사과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습니다. 장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로 살 수 있는 최선의 해야 할 당연한 도리예요. 네. 그거로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겠다라는 것은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 정확하게 옮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내 말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인 여비서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늦은 밤 시간에 보냈다는데요.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에서. 그리고
집무실에서 네일 아트한 손톱하고 손을 만진 사실도 있었다고 하고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랑 일할 때가 좋았다. 우린 특별한 사이가 아니잖아.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진인데 이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그게 결정문에 보니까 런닝 셔츠만 입은 상반신 사진 이런 사진들을 거기다가 피해자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심지어 남인순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그 고소한 사실을 사전에 유출시켜서 네. 박원순 시장 측에 알려줬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해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스스로 도피해버릴 수로 만들었다. 라는 죄명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박영선 선대위의 공동 부위원장인가 되어 있고 진선미 의원도 피해 호소인을 했던 사람이고 네. 고민정 의원도 피해 호소인을 지금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네, 말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시장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2차 가해지 어떻게 2차 가해가 아닙니까? 자, 마지막 이슈 하나만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장 선거 얘기입니다. 지금 막판 이슈로 떠오른 게 LCT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형준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2채를 위아래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LCT 아파트는 특혜 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LCT를 샀습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계속 지어내고도 공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을 허위 사실 유포와 흑색 선전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산의 높은 시민의식을 얕잡아보는 행태입니다. 자, LCT 특혜 분양 의혹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서 지금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박형준 후보의 그러니까 구매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를 박형준 후보 본인과 딸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특혜입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2채를 사물에서 한 40억 정도 이익을 봤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본인 입으로 박형준 후보 얘기했습니다. 10억을 융자를 받아서 했다 이랬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무슨 10억을 융자를 받습니까? 이건 투기 목적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0억이면 원리금 상환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됩니까? 400몇십만 원 내면 460만 원 그렇게 나오도록 계산이. 아니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한 달에 받는 급료가 뭐 많이 받으면 1,000만 원 받을 겁니다. 그중에서 절반을 아파트 융자금으로 갚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10억을 융자를 받았느냐? 네. 이건 투기 목적으로 40억 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 10억씩 융자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은 다 투기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김기현 의원님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2주택 아닙니다. 본인 부인 이름으로 한 주택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 없습니다. 아까 딸이라 그랬는데 딸 아닙니다. 재혼한 부인의 딸입니다. 재혼한 부인의 전 남편의 딸입니다. 본인하고 아무리 혈육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니 아픈 나머지 집 사정까지 다 들춰내면서 딸도 아닌 사람에게 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본인 부인으로 산 아파트, 요게 지금 그 작년 4월에 샀습니다. 작년 4월에 사서 집값 올린 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니 집값을 여기만 올렸습니까? 전국 완전히 천정부지로 올렸지 않습니까? 아니 10억 하던 게 20억, 30억 되도록 전국을 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금 지금 왕창 걷어들이고 있죠. 종부세, 재산세 왕창 냅니다. 건보료 왕창 냅니다.
아 누가 좋았습니까? 대통령 쓸 돈 많아서 좋았습니다. 누가 집값 올려놔야 그랬습니까? 아니 그럼 집 사는 게 죄입니까? 한 1가구 1주택 사는 게 죄입니까? 아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아파트 사서 집값 오른 사람 전부 다 죄인이고 투기꾼이겠네요. 이런 터무니없는 날벼락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참. 자, 지금 그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그 악재가 지금 몇 개씩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재를 과연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그거에 따라서 또 선거 판도가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서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